식당 안쪽에 별실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약속했던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조명은 지나치게 밝았고 상은 너무나도 깨끗했으며 중앙에는 내 것이 아닌 펜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메뉴판이 아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빠가 돌아가신 후 무엇이 공평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 이름은 김서아, 28살이다. IT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서와 온라인 뱅킹에 대해 충분히 알기에 이런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낯선 남자가 엄마의 변호사이며 내 앞의 서류는 모두가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재분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말을 들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합의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엄마는 마치 판사처럼 두 손을 깍지 꼈고 방 안의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이미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할 일은 서명하고 아빠가 남긴 유산의 대부분을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이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내가 거절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다. 미소는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내 신용을 망가뜨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암시하기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법이 누구 편인지 상기시켜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리고는 나지막이 소리를 내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여러 명이 오셨네요. 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요. 내가 말했다. 저도 딱 한 명만 데려왔거든요. 그 후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작은 가족 모임이 어떻게 엄마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나는 항상 변호사 맞은편 별실에 앉아 사람들을 체스 말처럼 세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 내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그저 조용한 서울 근교 도시의 아이였다. 가족이란 명절에 함께 전을 부치고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빠가 하는 썰렁한 개발자 농담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김민준 씨는 작은 IT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도시락통에 남은 반찬을 싸가고 아직 쌩쌩하다며 오래된 국산차를 몇 년이고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다. 엄마 박수진 씨는 그런 아빠를 못마땅해 했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번쩍이는 새 외제차,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SNS용 해외여행을 원했다. 내가 15살 때 두 분 사이의 균열은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다. 식탁에 나를 앉혀놓았던 그 밤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빠 앞에는 출력된 은행거래 내역서 뭉치가 있었고 엄마는 태블릿으로 고급 타운하우스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사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아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척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들이 함께 이룬 모든 것을 보고 정확히 반으로 갈랐다. 엄마는 그것을 마침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보았다. 아빠는 자신이 평생 일해온 모든 것의 절반을 잃고도 여전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이혼 후 나는 주로 일산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빠와 함께 지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밤에 창문을 열면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금요일이면 아빠는 배달앱으로 내가 먹고 싶은 저녁을 시켜주셨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포장 용기째로 족발을 먹곤 했다. 아빠는 내게 가계부 앱 사용법을 보여주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품 가방보다 신용등급이
왜 더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셨다. 다른 집 부모님들이 새 차를 자랑할 때 우리 아빠는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다 갚았다고 자랑하셨다. 반면 엄마는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이사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을 전문으로 파는 매력적인 부동산 중개인 이현우 씨와 재혼했다. 갑자기 그녀의 카카오 스토리는 펜트하우스에서의 바비큐 파티와 와인 시음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삶에는 미나와 민준이라는 새로운 두 아이가 생겼고 그들은 연말 사진에서 모두 커플룩을 입고 있었다. 나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딸이었지만 대부분의 날 동안 나는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완벽한 가족에 잠시 출연하는 게스트 같았다. 그녀의 게시물을 스크롤할 때마다 내용은 똑같았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 행복, 감사, 축복, 그 사진들 속에 나는 없었다. 그녀는 내 수능 시험이 어땠는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은지 묻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가 전교 회장이 되었다거나 민준이가 무슨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했다. 내 이름이 언급될 때는 아빠에게 돈 문제로 불평할 때뿐이었다. 아빠는 그런 통화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말이 없어지고 조금 더 피곤해 보였지만 항상 옛날 영화를 틀고 부엌에서 팝콘을 튀기며 기운을 차리셨다.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산에 등산을 가거나 가까운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아빠는 언덕 위의 멋진 집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곤 했다. 사람들은 저런 것에 집착하지만 결국 저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 아빠는 우리의 삶을 소박하게 유지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함이 있었다. 밤에 내가 어쩌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망가진 건 아닐까 걱정할 때면 아빠는 내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말씀해 주셨다. 네가 같은 성씨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너의 미래를 빚진 건 아니란다. 진짜 내 것, 네가 직접 이룬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때는 그 말이 영화 속 아빠나 할 법한 극적인 대사처럼 들렸다. 나는 아빠가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갱신하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엄마의 공평함이라는 변덕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이혼이 마무리되고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몇 년 후 늦은 밤 고속도로에서의 한순간이 아빠를 앗아가고 아빠의 그 조용한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빠가 남긴 모든 것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전벨트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일부러 막히는 길을 피해 돌아가는 아빠와 함께 자라면 교통사고가 아빠 이야기의 끝이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비 오는 어느 화요일 밤 아빠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왔다.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내게 전화했을 때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누군가 내 인생 전체의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세상이 고요해졌다. 장례식은 아빠가 원했을 법하게 작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아빠 회사 동료 몇 분, 아파트 이웃 몇 분, 그리고 가슴에 응어리를 애써 억누르며 숨쉬려 노력하는 내가 서 있었다. 엄마는 영화 속 미망인처럼 검은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옆에는 이현우 씨가, 그들 뒤에는 소품처럼 미나와 민준이가 서 있었다. 엄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울었고 몇 년간 거의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을 껴안으며 자신이 얼마나 비통한지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아빠의 유골함 옆에 서서 생각했다. 당신은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가 줄 수 없었던 삶을 사랑했지. 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아직 주차장으로 흩어지고 있을 때 남색 정장에 실용적인 구두를 신은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최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아빠의 변호사였다. 우리는 성당 밖에 철제 피크닉 테이블에 앉았다. 공기는 꽃과 커피 냄새로 무거웠다. 그녀는 아빠가 매우 철저하셨고 이혼 후 유언장을 여러 번 수정하셨으며 어머니로부터의 잠재적인 압력에 대해 우려하셨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아빠가 돌아가시는 순간 엄마가 돈을 노리고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그녀의 정중한 표현 방식이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이혼 후 명백히 아빠의 단독 재산이었던 모든 것과 그 이후로 축적한 자산이 모두 내게로 왔다. 일산의 아파트, 아빠가 보유했던 기술주들, 몇몇 우량주와 인덱스 펀드,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들. 재벌만큼의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한 남자의 신중하고 견실한 부였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했지만 대신 나는 그저 슬프고 이상하게 자랑스러웠다. 마치 아빠가 무덤 너머에서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았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법원이 유언장을 확인하고 자산 이전을 감독하며 누구도 실질적인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버님은 아주 명확하셨어요. 서아 씨, 당신이 어떤 간섭도 없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간섭이라는 단어가 먹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때마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긴 문단. 네 아버지는 네가 온 가족을 생각하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어른답게 그의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괜찮은지는 묻지 않았다. 언제 숫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엄마를 좋게 생각하려 했었다. 나는 정중하게 답장했고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된 후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아빠에게 변호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엄마는 그 부분은 무시하고 마치 매물 가격을 매기듯 아빠가 남긴 자산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묻는 대로 직행했다. 내가 충분히 빨리 답장하지 않자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었던 모든 순간을 상기시켰다. 내 10대 시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미나와 민준이가 대학에 가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항상 같은 구절이 반복되었다.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녀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잔액이나 서류를 공유하지 말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고, 어떤 사적인 합의에도 동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엄마가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빠가 준비한 서류를 보면 승산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비록 나를 낳아준 여자를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가 믿었던 그 여자를 믿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때 엄마의 어조는 감정적인 조종에서 가벼운 협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둥, 이 일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둥, 복잡한 법적 다툼이 생기면 내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둥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 그저 널 위해 이러는 거야 같은 감상적인 말을 섞어 넣고는 스르르 일이 취해지는 건 원치 않지, 그렇지 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마치 예쁜 포장지에 쌓인 영업사원의 권유를 듣는 것 같았다. 내가 버틸수록 그녀는 더 절박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그녀가 한 말들. 아빠는 돈싸움이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고 무모한 사람들은 증거를 남긴다고 가르쳐 주셨다. 장례식 몇 주 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확정했다. 아파트,
계좌,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최 변호사는 내게 법적 사본이 담긴 깔끔한 파일과 다음 단계에 대한 차분한 이메일을 보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엄마에게서도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가족 모임이었고 본문은 오해를 풀고 선택지를 논의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자는 식의 문구로 가득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규모로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강남의 괜찮은 한정식 집을 제안하며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별실을 예약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오랫동안 쳐다보며 뱃속에서 익숙한 긴장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모든 규칙을 따랐는데도 나는 여전히 덧속으로 차분히 걸어 들어가도록 초대받은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그 이메일을 전달하며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덧붙였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최 변호사는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메일로 답장하는 대신 내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침내 내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곳에 갈 것이며 나는 절대 혼자 어떤 모임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 내 어머니가 법적 서류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말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나는 뱃속의 긴장감과 가방 속에 서류 파일을 안고 강남으로 차를 몰았다. 파일 안에는 유언장 사본, 유언 검인, 확정서, 그리고 장례식 이후 엄마가 보낸 모든 죄책감 섞인 문자와 음성 메시지의 날짜와 요약을 적어둔 메모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내가 양보하지 않을 때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들어온 수년에 대한 나의 작은 종이 방패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획에 합의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테이블에 올려놓는지 볼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문자를 보내면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엄마가 나를 위해 계획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음에도 엄마는 이것이 기습이라고 둘러댈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었다. 그 한정식 집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물잔이 절대 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직원이 나를 데이트하는 커플들과 비즈니스 점심을 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뒤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별실이라고 표시된 불투명한 유리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이야기의 시작에서 묘사했던 그 방으로 들어섰다. 엄마는 상석에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마치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현우 씨는 그녀의 오른쪽에 값비싸 보이지만 살짝 끼는 듯한 재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그것을 샀을 때와는 다른 버전의 자신으로 자라난 듯했다. 미나와 민준이도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매끈한 노트북을 앞에 열어둔 채 앉아 있었다. 아무도 메뉴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 주전자 하나, 깔끔하게 쌓인 서류 뭉치, 그리고 그 위에 완벽하게 정렬된 펜이 전부였다. 서아야 왔구나. 엄마는 마치 내가 파티 장식을 돕기 위해 일찍 온 것처럼 말했다. 우린 그냥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정장 입은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을 다니엘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아버님의 유산과 관련하여 가족분들이 선택지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마치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것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모두 슬픔을 나누려는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들리게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내 앞에 놓인 서류 뭉치의 첫 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통 사람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읽을 만한 것보다 훨씬 많은 법률 용어가 쓰여 있었다. 재분배, 자발적 합의, 취소 불능과 같은 단어들, 속이 뒤집혔다. 놀라기 전에 엄마가 능숙한 동정적인 표정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뿐이야. 네 아버지의 유언장은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어.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녀는 마치 예산 항목인 것처럼 미나와 민준이를 가리켰다.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사는 게 다 돈이잖아. 이건 그냥 공평함에 대한 문제야. 다니엘 변호사가 말을 이어받아 그 문서는 내가 유산의 합리적인 부분을 공유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 합의서라고 설명했다. 새까만 잉크로 인쇄된 숫자에 따르면 합리적인 것은 약 65%를 의미했다. 그는 마치 식사비를 각자 계산하자고 제안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야근을 하고 밤에 그 지긋지긋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몇 년간 휴가도 건너뛰셨는데 이제 와서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서 뭘 뺏으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덧붙였다. 그 계약서가 문자 그대로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우스운 말이었다. 우리는 단지 이게 길고 추한 법정 싸움이 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그건 내 신용, 내 미래에 상처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른답게 조용히 처리하는 거지. 나는 그녀가 보냈던 문자들, 공평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던 음성 메시지들을 생각했다. 나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미래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고 말해주던 아빠를 생각했다. 나는 숨을 한 번 골랐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이현우 씨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미나는 테이블을 쳐다봤다. 민준이는 마치 다른 곳에 있고 싶다는 듯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다. 다니엘 변호사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친절하게 보이려 애쓰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럼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유언 검인 절차의 특정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긴 지연, 법적 비용, 공개 기록이 발생할 수 있죠. 서아 씨의 신용이나 자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는 겁니다. 엄마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면이 벗겨질 정도로 팽팽해졌다. 우리는 네가 이 가족을 아낀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야. 너만 뭔가를 잃은 게 아니야, 서아야. 미나는 이제 대학에 지원해야 하고 민준이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어. 우리는 네가 옳은 일을 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그들 각자를 쳐다보았다. 시간당 비용을 청구할 준비가 된 변호사, 어머니의 지위에 대한 갈망과 결혼한 이현우 씨, 내가 자신들의 세상에서 각주에 불과했던 두 10대, 그리고 명령만 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 손에 펜을 쥐어주면서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 손끝에서 맥박이 느껴졌지만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다. 다시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 몇 분이나 계시죠? 처음에는 거의 혼잣말처럼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마치 식기계수를 세는 것처럼 시선을 테이블 주위로 옮겼다. 하나, 나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둘, 이현우 씨에게. 셋, 넷, 미나와 민준이에게. 나는 다니엘 변호사에서 멈췄다. 다섯, 방문 밖 식당의 낮은 웅성거림을 제외하고 방은 조용해졌다. 참 여러 명이 오셨네요. 나는 마침내 엄마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가 이내 짜증으로 변했다. 서아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준비가 된 느낌이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장난 아니에요. 나는 몸을 숙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초안에 입력해 두었던 단 한 단어를 눌러보냈다. 그러고 나서 손대지 않은 펜 옆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재밌는 건 내가 덧붙였다. 저도 딱 한 명만 데려왔거든요. 몇 초 후 날카롭고 정확하게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문을 살짝 열자 남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여사님.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서아 씨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 엄마는 상처받은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치 아주 비싼 집 경매에서 막 패배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뻣뻣하고 말없이 식당을 나섰다. 이현우 씨가 그녀의 팔꿈치를 부축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선택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식의 말을 중얼거렸다. 최 변호사와 나는 손에 떨림이 낮을 만큼만 잠시 더 머물렀다. 그녀는 내가 정확히 올바르게 대처했고 내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모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만약 엄마가 다른 시도를 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고 싶었다. 약 3일 동안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죄책감을 심어주는 문자도 긴 음성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어쩌면 진짜 변호사가 나타난 충격에 엄마가 겁을 먹고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뻔했다. 그러다 다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실지, 돈이 너를 변하게 했다는 내용의 긴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계좌와 서류 작업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의 한정식집 모임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좋게 말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모든 것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를 보관하고 답장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속을 뒤틀리게 하는 말을 덧붙였다. 감정적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면 재정적으로 움직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내가 가진 모든 계좌를 샅샅이 훑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은행과 투자 앱에 2단계 인증을 켰으며 보안 질문을 확인하고 3대 신용평가기관에 내 신용정보 조회를 동결시켰다. 그것은 하나씩 알림 설정을 바꾸며 문을 걸어 잠그는 어른 버전의 방어 행위였다. 아빠는 이 나라에서는 지갑 속 현금보다 내 데이터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설정을 클릭할 때까지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내 어릴 적 주소와 첫 반려동물의 이름을 어떤 로그인 화면에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며칠 후 나는 내 은행에서 보통 보내는 것과 똑같이 생긴 이메일을 받았다. 같은 로고, 같은 색상, 같은 제목 양식. 중요 조치 필요. 내가 클릭하기 전에 망설였던 유일한 이유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막 보안을 업데이트했고 세상은 그렇게까지 딱 들어맞는 경우는 드물다. 나는 링크를 누르는 대신 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다. URL은 비슷했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았다. 이미 의심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종류의 가짜 도메인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내 은행을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은행에 직접 전화했다. 그들은 그 주에 보안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으며 내 투자 계좌 중 하나의 낯선 기기에서 최소 한 번의 로그인 실패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상담원은 모든 것을 더욱 철저히 잠그는 것을 도와준 후 지역 경찰서와 은행의 사기 방지 부서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의 시트콤을 일시 정지해 놓고 형사에게 전화로 내 친어머니가 내 유산을 빼돌리기 위해 피싱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이시삼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것도 제안했다. 해외의 낯선 이들이 암호화폐를 훔쳐갔을 때나 하는 일처럼 거창하게 들렸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엄마가 저지른 일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식을 작성하고 스크린샷, 이메일, 그리고 로그인 실패에 대한 은행의 기록을 첨부했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 일이 더 커진다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걸 그냥 상상해낸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의 흔적을 원하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는 내가 보안의 일부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바로 내 현관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스마트 도어벨 카메라와 작은 보안 카메라 몇 대를 주문했다. 어떤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신발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이틀 후 그것들은 명랑한 3개 상자에 담겨 도착했다. 그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나를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힘이 솟는 기분으로 만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각도를 확인하고 모든 문과 건물 우편함 근처 구역이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엄마가 내 우편함을 기웃거리거나 집 앞 차 안에서 건물 방문자용 와이파이에 접속해 인터넷 자체가 자기 몫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전까지는 극적인 행동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카메라는 택배 기사가 오거나 이웃이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을 때 알림을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원격 근무, 유튜브 요가 동영상, 늦은 밤 커뮤니티 글 탐색.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나는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 내 상황의 익명 버전을 길게 올렸다. 이름과 장소는 바꿨지만 유산, 압박, 가짜 가족 모임, 이상한 은행 이메일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댓글이 쇄도했다. 사람들은 변호사 말을 듣고 어머니를 혼자 만나지 말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것을 오해가 아닌 범죄로 취급하라고 조언했다. 몇몇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돈 문제가 얽혔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 이야기들을 읽으니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2주 후 화요일 오후 내가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스마트 도어벨 알림으로 울렸다. 누군가 내 건물 앞에 있었다. 나는 썸네일을 흘깃보고는 몇 년간 나를 등하교시키던 익숙한 차를 알아봤다. 이현우 씨의 SUV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연결 문제인 척하며 화상회의에 카메라를 끄고 실시간 피드를 열었다. 이현우 씨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고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알림이 떴다. 우편함 근처에서 움직임 감지됨. 두 번째 카메라는 엄마가 그곳에 서서 귀에 휴대폰을 대고 누가 보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작은 오디오 피드 너머로도 들릴 지경이었다. 나는 엄마가 휴대폰에 대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현우 씨의 차 쪽을 보았다. 거의 동시에 내 은행 앱에서 푸시 알림이 왔다. 미등록 기기에서 계정 접근 시도. 그것은 마치 지도 위에 좌표가 일렬로 정렬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내 우편함에 있는 엄마, 내 건물 밖 차 안에서 노트북을 들고 있는 이현우 씨. 그리고 누군가 침입하려 한다고 나를 알리는 내 계좌. 나는 휴대폰의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계속 녹화했다. 나중에 나는 은행 웹사이트에서 시간, IP 주소, 그리고 실패한 로그인 시도가 기록된 로그를 뽑았다. 타임스탬프는 스마트 도어벨 영상과 분 단위까지 일치했다. 나는 모든 것을
최 변호사에게 보냈다. 영상, 로그, 사이버 범죄 신고 확인서까지. 이번에는 그녀가 문자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날카로웠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건 신분 도용 미수입니다. 그들은 그냥 당신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내 신고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그것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나는 우편함에 서 있는 엄마와 와이파이를 훔치려는 10대처럼 차 안에 숨어 있는 이현우 씨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되새겼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나인 척하며 아빠가 남겨주신 돈에 손을 대려고 한 순간부터 그것은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들의 계략에 항상 한 발 늦는 기분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나는 그들이 눈물이나 죄책감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손에 쥐었다. 딱딱하고 추악한 디지털 증거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적인 전쟁이 판사가 나의 어머니와 그녀의 완벽한 새로운 삶을 가장 혹독한 빛 아래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법정이 TV에서나 그렇게 나무로 잘 닦여 있고 공기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제 법정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벽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무너지고 미안한 척하는 것을 지켜본 듯했다. 나는 최 변호사 옆 원고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판사석 맞은편에 평면 스크린을 응시했다. 저곳에서 내 삶이 고화질로 상영될 참이었다. 내 현관문, 내 우편함, 내 유산, 그리고 그것을 나보다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사람들. 방 반대편에는 엄마가 이현우 씨 옆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손질되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복장은 딸의 계좌에 침입하려 한 여자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시민을 외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세련된, 아마도 누구든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남자였다. 미나와 민준이는 그들 뒤 두 번째 줄에 마치 학교 조회에 온 것처럼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증언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다. 나는 무릎이 살짝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릎이 자신이 한때 아이의 것이었지 친어머니가 범죄자로 묘사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보호된 금융 계정에 대한 접근 시도, 사기성 이메일, 영상과 디지털 로그에 포착된 조직적인 행동. 그는 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실 위에 사실을 쌓아 올려 엄마가 결코 내려올 수 없는 탑을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나를 모든 것에 대비시켰다. 나는 증거 자료들을 미리 보았지만 스크린이 켜지고 그 작은 카메라의 시점에서 내 현관문이 보이는 것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영상에는 날짜, 시간, 그 흐릿한 회색 오후가 찍혀 있었다. 엄마가 귀에 휴대폰을 댄 채 우편함에 서서 마치 내 이름을 훔치려는 큰일이 아니라 수다를 떠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 피드는 길거리 각도로 전환되었다. 이현우 씨가 SUV 안에 노트북을 연 채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을 비추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밝혔다. 검사는 그 순간 내 은행 로그의 낯선 기기로부터의 로그인 실패 시도가 기록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가 실시간 피드를 보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내 은행 앱 알림의 스크린샷을 화면에 띄웠다. 타임스탬프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마치 악당 역할을 내 가족이 연기하는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의 변호사는 그것을 둘러대려 했다.
그는 오해가 있었다고, 엄마는 단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현우 씨는 온라인 접속을 돕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들은 결혼 생활 시절에 오래된 공동 계좌에 로그인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편집증적이고 원한에 차 있으며 슬픔과 혼란을 드라마로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려 했다. 나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법원의 유언이 완전히 검인되었고 아버지의 계좌는 그의 단독 명의였다가 내 명의가 되었으며 공동 접근 권한이나 회색 지대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메일, 가짜 은행 링크, 사이버 범죄 신고서, 그리고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와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엄마가 암시했던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녀는 엄마의 목소리가 설탕 발린 말 아래의 위협을 드러낼 만큼 살짝 미끄러지는 음성 메시지 중 하나를 재생했다. 내가 증인석에 섰을 때 이야기는 이미 명확했다. 내 역할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빠가 버그 리포트를 하셨을 법한 똑같은 꾸준한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족 모임, 그 별실에서 밀어붙이려 했던 합의서, 압박, 협박, 그리고 내가 거절한 후 갑자기 나타난 피싱 이메일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어떻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신용을 동결하고 은행과 상담했으며 로그인 실패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했다. 나는 실시간으로 도어벨 영상을 보면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던 순간을 묘사했다. 검사는 내 친어머니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목이 메었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마치 누군가 내 가슴에 손을 뻗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출되고 양측이 할 말을 다 했을 때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는 얼굴이 굳은 채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짝였다. 판사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거의 지루하게 들렸지만 그 말들은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는 증거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내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과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사칭하는 것은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큰 금액이 성공적으로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의도나 노력을 지우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엄마와 이현우 씨에게 신분 도용 및 사기 미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그들에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실 세계에서 더 오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과 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다. 그는 그들을 보호관찰에 처했고 이는 몇 년간 그들이 하는 모든 금융활동이 감시될 것임을 의미했다. 그는 그들에게 금융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 최 변호사가 요청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5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와 연락하거나 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오거나 내 이름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손대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또한 이현우 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나는 이현우 씨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마치 누군가 게임판에서 중요한 말을 빼앗아간 것처럼 축 처졌다. 자격증이 없으면 고급 매물도 없고 엄마가 온라인에서 갖고 온 생활 방식을 유지해줄 쉬운 수수료도 없었다. 나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복도로 나왔을 때의 침묵이었다. 극적인 비명이나 주먹다짐은 없었다.
엄마는 나를 쫓아와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꾸민 삶이 필터나 캡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축복받았다고 게시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축복이란 자신의 자식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모두의 눈을 피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잔인하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더 잘 말해준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내 발밑의 땅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엄마 버전의 가족이 아닌, 공평함에 대한 그녀의 갈망이 아닌, 아빠가 진짜 가치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도록 키운 그 딸의 것이었다. 판결 후 몇 주 동안 내 삶이 마법처럼 화려한 애프터 사진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내 오피스텔의 침묵은 외로움 대신 평화처럼 느껴졌다. 나는 새로운 협박이나 죄책감 섞인 음성 메시지를 반쯤 예상하며 공황 상태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다. 내가 본 알림은 직장에서 온 업무 메시지, 매니저가 보낸 새로운 프로젝트 이메일, 가계부 앱의 알림뿐이었다. 내 계좌는 안전했고 도어벨 카메라는 아마존 택배와 이웃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보다 더 극적인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 마침내 되찾았을 때 안전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 이상했다. 법적 혼란이 끝나자 최 변호사는 내가 아빠가 남긴 모든 것을 지도 위의 목표물이 아니라 실제 미래를 위한 도구로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아빠가 신중하게 골랐던 기술주 일부를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로 옮기고 비상 자금을 마련했으며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만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나는 아빠가 주신 것을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유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한때 함께 살았던 그 오피스텔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IT 회사에 계속 다녔다. 어떤 아침에는 작은 식탁에 노트북과 근처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에서 사온 커피를 놓고 아빠가 자신의 머그잔과 출력된 코드 뭉치를 들고 앉아 계시던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아팠지만 깨끗한 방식의 아픔이었다. 마침내 아물어 흉터가 된 상처처럼 나머지는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슬픔과 가족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를 찾았다. 내가 엄마가 제 유산을 훔치려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경계에 대해 가족이란 당신을 부품으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모든 나쁜 결정을 짊어지지 않고도 아빠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천히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렸다. 나는 내가 결코 진정으로 포함된 적 없는 가족이라는 버전에 속하기 위해 몇 년을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환상을 잃는 것은 생각보다 덜 아팠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항상 테이블에 여분 의자였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대신 다른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성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내가 항상 창가 매트를 잡는다는 것만 아는 동네 요가 스튜디오. 나쁜 코드와 더 나쁜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서로의 경력과 목표를 지지하는 IT 업계 여성들의 커뮤니티 모임. 온라인에서는 절망적인 글들을 스크롤하는 대신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커뮤니티로 옮겨갔다. 나는 개인 금융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우리는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 올렸던 나의 오래된 익명 게시물을 정리하여 경고의 이야기로 바꿨다. 금융적 학대를 기록하는 방법, 계좌를 보호하는 방법, 돈에 대한 가족 대화가 조종의 선을 넘었을 때를 인식하는 방법, 배상금의 일부와 유산의 일부로 나는 신분 도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기부했다. 엄마가 훔치려 했던
돈의 일부가 똑같은 종류의 범죄로 삶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떠벌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확인 이메일을 아빠가 좋아하셨을 일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보관했다. 엄마에 관해서는 판사가 내린 결과가 정확히 의도했던 대로 작용했다. 벌금과 변호사 비용은 그녀가 온라인에서 자랑하던 큰 집을 팔게 만들었다. 이현우 씨의 자격 문제는 거래 감소, 수입 감소, 그리고 또 다른 드림하우스를 중개했다는 게시물 감소를 의미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느려졌다가 샴페인과 석양에서 새로운 시작과 진정으로 내 편이 누구인지 배우는 것에 대한 모호한 인용구로 바뀌었다. 그 게시물들 중 어느 것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그들을 내 수신함과 현관문에서 멀리하게 했다. 미나와 민준이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더 나이가 들어 스스로 조각들을 맞춰볼 때 그들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조용히 이해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도 네 엄마잖아 라고 말한다. 마치 생물학이 어떤 종류의 도덕적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배운 것은 공유된 DNA가 누구에게도 당신의 미래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불편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로 증명된다. 돈이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가족을 외치는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아빠의 진짜 유산은 아파트나 계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빠가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신 재무제표였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신용등급이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정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걸어 들어가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다. 만약 당신이 돈 문제로 가족 싸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결코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뱃속에 응어리를 안고 앉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충성심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 말을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당신과 같은 성실을 가진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나쁜 딸이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비밀번호, 계좌, 서류의 흔적에 묶여 있는 세상에서 당신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엄마는 나를 가족 모임으로 속였고 그녀는 나를 위협해서 내 유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다. 그녀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아빠가 이미 그녀가 쫓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진짜 가족은 당신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훔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